이건 이제 그 전에 통폐합이 되기 이전 조선시대의 각 고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제 나름대로 뭐 얼기설기 적당히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 건데 왜 이걸 안 하게 되냐면 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답사를 가시게 될 텐데 그 답사를 가시게 된다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던가 좀 미리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히 좀 이 지도를 가지고 조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경남 서부 지역 종합운동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 서부 쪽으로 쭉 가게 되면 운봉, 구례, 광양이라 하는 데 있죠. 아마 그 사이로 이제 섬진강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진주 해가지고 진주가 거기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진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조선시대에는 진주가 이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큰 고을, 그리고 경상도에서 보면 당시 그 큰 고을로서 경주, 상주, 그다음에 안동, 진주 이 네 개입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개수관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중시됐던 고을인데 그만큼 이제 그 고을의 영역도 넓고 있는데 당시 그 숙종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제 장일인 사건으로 잘 아시는 18세기 초까지 숙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숙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 진주가 이 진주의 영역이 섬진강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원래. 저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함양이 있고 운도 있고 그 사이에 보면 소위 이제 지리산 가장 높은 그 천왕봉이죠. 천왕봉이 있는데 그 천왕봉 그 밑에 이렇게 천왕봉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함양하고 그다음 운봉하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진주가. 상당히 진주가 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숙종 때 오면은 하동이 하동은 보면 밑에가 조그맣게 돼 조그만 거울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관방 승리가 끼고 있고 해서 정말 중요한 관방 역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논의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보면은 여기 보면 하동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정량, 그 다음에 진단, 그 다음에 아량, 하계 이 지역을 빼가지고 이것을 하동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하동이 이제 숙종 때부터는 좀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이 모습을 내게 되고 그 진답 지금 현재 하동 옆자리가 하동 군청이 있는 그 자리가 원래는 진주의 진담이었어요. 진담면이었다. 화계라든가 아량도 그 당시는 진주지역이었다는 것을 정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사 가시게 되면은 덕산 쪽으로 가시게 되는데 덕산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면 조식 선생의 덕천성, 남면 조식 선생 모시는 덕천성이십니다. 바로 이제 망명학파의 총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덕천서원, 덕천서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이 원래 이 지리산이라는 게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넓게 고르게 퍼져 있고 다 아시다시피 이 지리산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백두대간의 가장 마지막 종점 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산길로 흘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지점이고 그래서 이게 남한에서는 한라산 빼고는 가장 높은 산이죠. 가장 높은 산인데 이게 넓게 퍼져 있고 골이 깊어가지고 여기는 무슨 무당이라든가 도둑들이라든가 죄를 짓고 도망간 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숨어들어가지고 숨어들면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너무 골이 깊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 항쟁 세력들이 사회 제세가 저항하다가 숨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 지리산이라는 게 상당히 비옥하답니다. 이중환의 땡미지에 보면은 이 지리산 하면은 그 지리산에는 그냥 씨앗을 그냥 뿌려둬도 저절로 자라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제 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무라든가 고래라든가 이런 데 전부 진주를 끼고 이쪽 함양 이쪽 다 이세가 전체 다 보면은
아주 비옥하다, 전국적으로 가장 비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서 좀 하게 되면 산이 골짜기 내놓고 이 넓은 평지가 형성되는 데가 많습니다. 덕산도 보면 그런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곳으로 남면도 은도해가지고 자기네들 거기서 제자를 빌려내고 거기서 남면 학파가 이제 형성되더라고요. 또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조선 말기 여러 가지 전환기,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여러 가지 저항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862년, 1830년이에요. 이때 보면 농민 항쟁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최초의 변혁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항쟁 느낌 하지 말고. 그래도 이 농민 항쟁에서 이 진주 농민 항쟁이 하나 이제 이게 항구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진주 농민 항쟁이 일어날 때 첫 동기지가 어디였냐면 덕산입니다. 덕산. 지금 우리가 이 덕산을 보면은 거기저기 아까 이제 신앙고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삼장 시천 우리가 이쪽이 지금 현재 산청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산청인데 그 당시에는 진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주였다. 그리고 이쪽 진주가 이제 보면은 이쪽 그 고성 쪽으로 보면은 이때 보면은 지금 개천면이라든가 영현면이라든가 영원면이라든가 이 일대도 원래 진주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가 아니라 일제시대 직전에 만만하게 떨어져나가고 고성으로 들어가고 사천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쭉 떨어져나가면서 오늘날 진주는 상당히 옛날 그 강연에 비하면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학농민 전쟁 그러니까 경남 서부 지역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할 때 보면은 이 지조가 지금 이제 좀 이런 것을 유진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건데 유진이라고 있는데 이쪽이 떨려 나가게 되면 여기도 원래 진주 지역을 덕산도 지역 이제 가볼 때 이것도 진주 지역입니다. 진주 지역.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할 때 결국 진주 지역만 옛날에 진주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지도를 나중에 답사 가실 때 지창을 하시면 좀 다른 설명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동학농민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앞에서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덧붙일 것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테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다만 그런 중에서도 경남 서부 지역, 그러니까 경남 지역은 약간 축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배경으로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동학농민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이제 그 지원지가 지금 전라북도 고부,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하는데 1월 그때 10일인가 말이죠. 1월 10일인가 그때 이 고부 농민 공기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중앙에서 안핵사를 확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상을 조사하는데 그 안핵사가 여러 가지로 그 농민들, 특히 동학도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관망하고 있던 전범부 세력들이 다시 무장해서 3월 10일 날 이 봉기를 3월 20일 날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 전쟁의 이제 전개 시작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1862년에 진주농민 항쟁을 이렇게 시초로 해가지고 그다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3월달에 보면은 저쪽 북쪽으로 그 여파가 미치면서 거창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전라도 지역으로 바로 그 인근에 인근의 전라도 지역 그쪽은 이제 장수라든가 무주라든가 이쪽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것이 다시 또 충청도 지역으로 경상도 내에서 여러 곳에서 60여 개국에서 소위 이제 농민 항쟁이 일어난다. 1862년에 뭐 그런 거 그건 고을 차원에서 끝나버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그 농민층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당시 봉건 사회 체제의 질곡을 느끼고 있던 그 농민층들이 이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질곡을 깨 나갈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되겠다 하는 어떤 운동 경험에서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 계속 고종대로 고종대로 들어와서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농민항쟁 밀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894년에 가면은 여러 가지 당시 어떤 농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흉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많으면서 특히 그리고 1870년 개항 이후 이제 여러 가지 외세의 어떤 경제 수탈, 군사적 침략이라든가 정치적 침략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탈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민중층들이 봉건적인 질서 이외에 외세 침탈이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것은 수탈고에 놓이게 된다. 그런 속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보면은 이미 1월달에 그러니까 도부 농민 봉기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보면은 이 경남 지역에서도 이 사천이라든가 곤양이라든가 등등 여러 곳에서 이 밀란이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 보면 3월달, 7월달, 8월 계속 여기저기 경상도 내 여러 곳에서 그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당시 고성 부사였던 오홍무이라는 사람이 당시 경상도 관찰사를 만났는데 경상도 관찰사가 한 얘기 중에 보면 우리 도내에서 민요가 일어나는 것이 60여 곳이 넘는다. 아주 한탄해요. 통제를 못하는 거죠. 여기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상황에서 이제 수령들이 또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 여기저기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경상도 지역 여기 71개 당시 71개 보울인데 71개 보울 중에서 60여 개 보울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다.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학도들도 서서히 이제 이미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는 동학도 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뭐냐면은 동학도들이 서서히 이제 결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진주 아까 얘기했던 덕산 이 덕산 지역에서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도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4월달에 포착이 됩니다. 4월달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덕산에서도 좀 이 중산리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도중에 이렇게 꺾어진 거기 소위 양수 발전소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바로 그곳 내대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동학 서구였습니다. 당시 백락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떤 자료는 백도홍 어떤 자료는 백락도 나오는데 도홍은 건 자입니다. 그 사람의 자 이름 말고 우리가 보통 이름은 우리가 휘라고 그 다음에 이름은 잘 쓰지 않죠. 서로 간에 이렇게 부를 때는 자를 씁니다. 자 이름 말고 이름 이외에 이제 자라는 게 있는데 물론 그 사람 높여서 부르는 호가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좀 어느 정도 학덕이 있는 사람이 이제 호를 붙이는 거고 일반적으로 양반층은 다 보면 자기 이름 이외에 자라는 게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봉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족보를 찾아보면 자로 나타나는데 백낙도, 낙도는 이 이름이고 휘고 그래서 근데 이 백낙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거기를 덕산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뭐 여기 이제 제자들 이름이 일부 이제 나옵니다만 뭐 손흥구라든가 또는 뭐 고만준, 임정영, 임말령 등등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또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 대개 보면은 진주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성이라든가 남해라든가 곤양이라든가 등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제자를 만들고 이 제자들이 또 자기 지역에 돌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동학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동학 조직이 퍼져 있었던 건데 그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몰라요. 다만 1893년 그 보훈 집회가 열릴 때 뭐 진주접이 참여하고 뭐 남해접이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요 백낙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이제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 제자들이 또 이제 각 고을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동학 접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확산시켜 나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4월달에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는 한참 여러 가지 관군과 동학군이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4월달에 여기서도 아마 들고 일어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우병 가명이라든가 우병에서는 이걸 지금 아무래도 진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 그 진주에는 그 진주를 관할한 진주 목사 관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우병행이 원래 창원에 있었죠. 이 창원에 있다가 그 임진왜란때 여기가 완전히 그 황폐하게 버리니까 그걸 이제 좀 더 요소지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우병행이 진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병을 관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 경상도 전역을 내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경상도 전역을 내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상주진, 안동진, 그다음 경주진, 그다음 진주진 해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군사권을 진주를 중심으로 모두 이제 강화하는 그런 어떤 진관 체제라고 하는 게 소고군 체제인데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제대로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진마다 각 구역마다 영장을 파견합니다.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그 이제 정사품제서인데 이 영장 관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찰방 관화가 있지 또 이제 옛날에 그 창선도도 진주 지역에 남해 창선도도 진주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또 감목관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진주처럼 이렇게 많은 지역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관화가 다 독자적으로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 영장 진주진 영장 당시 각 기방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결국 그 격산으로 가가지고 이 동학도들을 토벌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말미에 여러분들 저기 그 말미에 보면 27페이지죠? 27페이지에 보면 박기방의 척보라 해가지고 거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덕산 속에 덕산에서 이제 그 내대리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뒤에 답사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토벌을 해요. 그래서 당시 백낙도는 백낙도를 위시해서 핵심 일본 이제 핵심 간부들이 처형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적들이 이제 뭐해서 이제 훈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동학도들이 한번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그러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배경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 전에 하나 더 배경 부분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하동읍내에서도 보면은 동학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당시 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광평이라 하는 데 있는데 그 장이 있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새로 부임했던 이채연 하동부사 이채연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리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여기저기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둑들이 전라도에서 뭐 하다가 이쪽에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관건들이 동원돼가지고 마음을 넘어와가지고 경상도 지역으로 와서 또 활동하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목이 바로 하동이죠. 하동 화계 이쪽으로 이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둑들을 잡는다 해서 관군들이 동원돼가지고 와가지고 토색질을 하죠. 또 이제 도적들이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민들을 괴롭히죠. 하니까 이걸 안 되겠다 해서 자위대를 만들어요. 그 자위대를 우리가 민포라고 하는 건데 민포. 이 민포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하동부사 이채연이 이 민포를 움직여가지고 민포를 동원해가지고 관군이 별로 없으니까 하동에는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위대라고 할 수 있는 인포를 동원해가지고 이 하동에 있는 동학도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 섬진강 건너서 광양 쪽으로 일부 도망가게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그거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시고 넘어가는 걸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동학군 봉기가 이제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은 2차 봉기, 그러니까 2차 봉기 단계에서 대개 보면 우리가 동학농민전쟁은 이미 앞에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 얘기를 하셨겠지만 1월 10일 이제 고구농민 봉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3월달에 가서 2차 봉기, 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현에서 이제 2차 봉기가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광군과 여러 전투가 벌어지고 하다가 5월 초에 가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전주 하약이 체결되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게 되게 이제 9월 중순 10월 달인 거 이때 이제 9월 중순이나 10월 이때 가서 제2차 봉기가 이루어져요. 이 제2차 봉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전주 하약이 체결된 이후 호남 지역에서는 뭐냐면 각 그 동학군 세력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고으로 돌아가가지고 집강소들을 재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 또 이제 여러 가지 탄관 오리들에 대해서 징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들어갑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농민군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개혁적 이런 것들을 수행하겠다 해서 수행을 서두르는데 그런데 일본이 자꾸 직접거리죠. 당시 보면 그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위협을 느낀 당시 민씨 세력들이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던 거고 그래서 청군이 오니까 일본군도 들어왔죠. 뭐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냐면 일본군이 자기 같이 우리가 개혁을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런데 당시 그 정부에서는 뭐냐면 나가라. 외국군은 철수해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했는데 일본이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좀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6월 말에 이거 음력이죠. 6월 말에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이거 완전 불법적인 이제 주권 침해인데 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뭐 대원군을 옹립하고 군국기무체를 설치하고 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가보개혁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와 동시에 뭐냐면 청나라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죠. 그게 청일전쟁이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벌이게 되니까 당시 이제 그러니까 이 경복궁 점령 이후 이런 여러 상황이 되니까 농민군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군국기무체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 보니까 개혁을 해주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건 분명히 명백한 주권 침해죠. 그래서 관망하고 있다가 9월 달에 가서 다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되게 1차 봉기 때는 우리가 이 봉건제를 개혁하나 또 외세에 대한 외세 침략에 대해서 그걸 저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리고 반외세, 반봉건 이건 그런 기치를 내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일본을 비롯한 이 외세의 척결, 외세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주된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 바로 이런 2차 봉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2차 봉기가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요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보면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보면 경상도 지역에서는 동학군들이 활동했던 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도상에는 지도를 이렇게 조그마한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일부터 강해도라든가 이런 지역은 그려져 있는데 경상도 지역은 싹 빠져 있어요. 뭐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요새는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안 들어왔다가 요새 한국 근현대사 이제 교과서 검정 교과서 외에는 일부 교과서는 실려 있다고 이제 문고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호남 지역에 국한이 돼 있던 것이 이제 2차 봉기 때는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이 경남 지역에서도 이미 호남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2차 봉기를 하기
이전이 8월 말 보면 이제 경상북도의 예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학군들이 이제 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여기 경남 지역에서도 9월 1일 날 당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광양으로 쫓겨가 있던 하동의 동학도들이 당시 그 김인배가 이끄는 전라도 지역에 동학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섬진강을 건너가지고 결국은 하동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고 관군이 민포군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패퇴하고 여기 점령하죠. 근데 바로 이 무렵에 진주에서도 동학도들이 여러 가지로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자료를 나타나요. 9월 1일 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광탄진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고, 다음에는 뭐냐면 아예 그 광탄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그 진주 관하에서 좀 상당히 좀 약간 떨어진 곳인데,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는 진주성 주위에서 거기에서 이제 동학도들이 모여가지고 대집회를 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도들의 이제 그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 유인물 보면 23페이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문을 발해가지고 뭐 각 면마다 이 사람 수를 정해가지고 얼마씩 몇 명씩 동원을 해요. 그래서 모여서 집회를 한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집회를 열고, 또 여러 가지 당시 일단 농민들을 괴롭혔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방향도 여러 가지 논의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진주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진주가 하나 이렇게 동학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고을, 이미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남해라든가 곤양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등등 여기 그 주위에 여러 고을에서 당시 보면은 그 동학도들이 그때 활동했던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지역을 보면은 거기 그 페이지에 뭐 그 보면은 남해, 그 다음에 그 24페이지에 사천, 고성, 곤양 이것만 지금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단성이라든가 의령이라든가 초계등지에서도, 그러니까 경남 서부 지역에서 거의 모든 고을에서 동학도들이 들고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들이 이제 점차 이 하동을 점령했던 그 호남 동학군들이 이제 진주 쪽으로 행진해 오고, 그러면서 같이 뭐 아마 약속이 됐겠죠. 전부 진주성 주위로 이제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 보면은 뭐 하동 쪽에서 동도 수천 명이 이제 오게 되고, 또 각 지역에서 이제 이걸 모여가지고 아주 대집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17일, 18일 이때 양양 뭐 여러 가지 대집회가 열리면서 아주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그 당시에 우병영의 우병사, 진주성에는 우병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병사 민경과 한 이 사람은 그걸 통제를 못해요.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래서 이러지 말고 이제 각 집 거울로 가라 해가지고 19일날 뭐냐면은 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각 지역으로 흩어져요. 동학도들. 자기 고울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동학도들은 그들 자기 고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기 각자 흩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가명의 보고가 될 거고, 중앙 조정의 보고가 될 거예요. 또 이제 일본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이 스파이를 파견해가지고 이 탐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결국은 일본에도 이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시 부산에 보면 이 군대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부산의 그 군대 일부가 결국은 이쪽 경남 서부 지역으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상도 관찰 가명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경상도 가명에서는 당시 판관이었던 지석영, 아마 지석영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종두법으로 유명한
뭐 개화파의 일원으로서 나중에 이제 정두법을 뭐 이렇게 도입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경상 가명의 판관으로 이제 관짜사를 보좌하는 판관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관군을 이끌고 대부인 관군을 이끌고 토벌에 참여를 해요. 같이 일본군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따 보면 아마 이제 개화파가 상당히 동학도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데 어쨌든 얘들이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 이 일부 병대가 일본군이 와가지고 어디를 이제 공격을 하냐면 하동으로 들어가죠. 하동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동에서 당시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이 동학도들이 그리고 24페이지 밑에입니다. 광평동 하동에 그러니까 이 하동에 남아있던 동학군과 일본군 간의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일본군과 동학도들의 전투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게 가장 초기에 해당될 겁니다. 처음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진 것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볼 때. 근데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동학군들은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별면치 못하고 일본군이 여러 가지 15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훈련된 그리고 무기도 여러 가지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패퇴해서 선진과 맞는 광양 쪽으로 이제 쫓겨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일본군들이 또 광양으로 넘어가가지고 추적하다가 이제 도중에 포기하고 이제 철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나머지 병대도 이제 같이 또 이제 추가돼가지고 결국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 전투 이외에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는 게 금오산이라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하동의 금남면 바로 남해로 넘어가기 남해대교로 넘어가기 전에 면이 금남면인데 금남면 남해 이렇게 금남면 이 금남면 바로 위쪽에 보면 금오산이 있습니다. 요 위쪽에 북쪽에 보면 여기 안심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안심촌 그건 하동이네. 원래 하동이네. 하동 안심촌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고 동학군들이 패퇴를 하게 되죠. 일본군에 패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전투예요. 그 이외에 소소한 전투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별거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일본군이 와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고 관군들이 또 동원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동학도들이 전부 이제 같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갖고 있는 동학군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일본군을 격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성 어디 원지 쪽에 그쪽에 모였다든가 또 지평면 쪽에 모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오니까 관군들이나 동학군들이 계속 관군하고 일본군이 이쪽으로 자꾸 이제 옮겨다니면서 이걸 치려고 했었는데 번번이 그게 헛소문 또는 동학군들이 잽싸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결국 어떤 전투가 벌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10월 12일 날 이 동학군들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천왕봉이 있으면은 지산 천왕봉이 있으면 그 천왕봉을 주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저 함양에서부터 쭉 발원해가지고 이 남강 흘러내리다가 이게 진주로 와가지고 진주로 와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동북 방향으로 흐르다가 나중에 의령과 창녕 그 부분에서 낙동강 그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낙동강 합류해가지고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남강이죠. 근데 이게 이 천왕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하나 있어요.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덕천강입니다. 이 덕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이쪽이 옥정면인데 하동 옥정면인데 옛날에 여기 진주였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이쪽이 소금면이고 이쪽은 옥정면인데 여기 보면 이게 조그만 아주 마지막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언덕이나 마찬가지 산은 산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고승당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성산 또 고승당산, 고시랑당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바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각 지역에 있는 동학군들이 전부 집결해가지고 여기 이제 수곡면 이 일대 이 수곡면 이 일대에 퍼져 있다. 그래서 이제 진주를 공격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관군과 일본군이 이들을 토벌한다 해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뭐 일본군이 오니까 이제 이 동학군들이 북쪽으로 일부 흩어지고 일본은 고순당만 쪽으로 퇴각해가지고 여기를 지금 거점을 해가지고 저항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상들, 뭐 기록으로는 183명이라고 하는데 그 일에 많은 사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이 동학군들이 패퇴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제 덕산 쪽으로 도망가니까 일본군이 추격하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이 지리산 쪽은 한번 어디 숨어 들어간 데를 잘 모르니까 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동학군의 경남 서부 지역 동학군이 그 싸움 주력이 너무 패퇴하니까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지역에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동학군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당시 소위 기득권 세력이 할 수 있는 양반층들이라든가 또 이 일반 농민들 못 살고 있던 현미층들 같은 경우 보면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그 뭐냐면은 자기는 한 자위대를 만들어요. 민포 또는 민포라고 하는 건데 만들어가지고 동학군들이 이제 공격하게 돼요. 일본군과 관군과 합세해가지고 공격하는. 일본군이 철수하려니까 일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 철수하면 우리가 우리가 당한다. 철수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애걸하는 편지까지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고순당산에서의 전투를 계기로 해서 동학군은 이제 점차 이 위축돼 나가고 위축돼 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 동학군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개 1900년 여러분들 그 자료 문헌에 보면은 27페이지에 제일 밑에 평성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그걸 잠깐 읽어보죠. 진주등지에서 민중이 소취하여 모여서 혹칭동학, 혹은 동학이라고 칭하고 혹은 영항이라고 칭하여 주리가 소요하다고 항설이 낭자하더니 자기래 경남관찰사 이근용 씨가 내부에 전고하기를 각군 경내에 전일 동도의 망무여당 그러니까 무망여당 그러니까 일망타진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간 그런 장단들 여당 나머지 나머지 무리들이 왕왕 소취하기로 모이기로 광파 리목하여 그러니까 향리들 중에 아전들 중에 좀 한 사람들 파견해가지고 널리 파견해가지고 별기 정탐한 즉 특별히 이제 정탐을 한 즉 과약 소문이라 그러니까 소문대로다 과연 소문과 같다. 불과 우무지비고로 업이 보고하였거니와 그래서 이게 현금 동도가 일릭 자만하여 동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퍼지고 이제 막 성하에서 민정이 일릭 소요 민정이 날이 갈수록 소요한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함이 전칙 고성지방대하여 고성지방대 당시 고성지방대는 각 지방대가 전국적으로 지방대가 설치되는데 군대 군사 요충지에 근데 고성에도 지방대가 설치된다.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고성지방대의 전칙 그러니까 거기에 신칙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병정 뭐라고 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병정 2중대인지 2중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숫자가 빠져버리는데 몇 중대를 파주 본부하여 본부는 이건 왜 이 본부라고 그랬느냐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때 보면 당시 이 도가 원래 우리가 팔도 체제에서 조선시대는 팔도 체제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의 팔도 체제인데 이게 가보개혁이 이루어지면서 1895년 그러니까 을미개혁이라 해서 그때 보면 지방제도 개혁을 하면서 24부 체제를 만듭니다. 24부.
경상도 같으면은 세 개 구역으로가 나눠지는데 그때 보면 진주구, 상주구, 그다음 경주군가 막 대구군 대구군 같은 대구구, 동래구 네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을 네 개로 나눠가지고 상주구, 진주구, 대구구, 그다음에 동래구. 네 개. 그래서 각 그 부마다 관차사를 파견하는 건데 이게 24부체죠. 전국을 24부로 나누는. 그러다가 이게 얼마 안 가서 바로 친일 내각이 아관파춘으로 해서 1890년 아관파춘으로 해서 친일 내각이 붕괴되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일 내각이 붕괴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계획이 있는데 지방적 계획인데 그때는 이제 바로 13도 체제로 넘어갑니다. 13도 체제로 넘어가는데 그때 보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뭐냐면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경상도에는 경상북도와 남도로 나눠져가지고 바로 이제 경상북도의 가명은 대구에 있고 경상남도의 가명은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 당시 우리가 보통 경상남도 하면 도청 소재지가 그때는 부산이 아니었어요. 부산이 아니고 진주였는데 나중에 1925년에 조선 총독부가 우리가 이제 일제의 어떤 침략의 교두보 아주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인 부산 쪽에 아무래도 경남 조청 소재지가 있어야 되게 돼서 여러 가지 그걸 옮기려다가 자꾸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이제 들고 오려고 하니까 미정지가 하다가 나중에 가면 1925년에 이제 부산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청 소재지가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가고 지금은 다시 이제 창원으로 옮겨주고 와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은 이 관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명이 있는 진주로 군대를 파견해달라. 그래서 동학도를 이제 토벌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1900년, 1894년에 동학군 동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일본군과 반군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토벌을 해가지고 이게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잔당들이 도처에 경남 지역에서도 도처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1900년대 당시 황선신문이 보도에 한다면 1900년대도 여기저기서 동학도들이 준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학도들의 이제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학당이라든가 영학당 또는 남학당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제 불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무리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 때 보면은 호남 지역 1차 공개 때는 호남 지역에 북한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2차 공개 때는 전국적으로 퍼진다고 했는데 이 경남 서부 지역, 경남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동학군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다. 나중에 아마 답사를 봐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역마다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 가서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진주 지역 하면은 상당히 좀 저도 이제 사실은 원래 경상도 출신이 아니고 제주 출신이니까 전혀 이쪽은 몰랐는데 진주 지역에 와가지고 경상도에서 한 20여 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리산을 끼고 있던 그 지역이다. 상당히 큰 거울이한테 그 지대 약간 거점 거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보면은 이 덕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 전남봉을 중심으로 이 지리산 이 일대가 넓어가지고 여러 가지 저항 세력들 도적 세력들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본거지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870년대 이필재라고 하는 인물이 광양이라든가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무슨 반란 일으키려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덕산으로 들어와요. 숨어 들어와가지고 덕산에서 초군을 동원해가지고 진주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성을 공격해서 제압하면은 그 인근의 여러 고을들이 결국은 따라올 거다. 그러면 이 세력을 몰아가지고 서울로 진격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이필재라고 하는 인물이 남을 일으키려다가 그게 사전에 발각이 되버려요. 그 밀고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결국에 실패하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남을 일으키는 그런 취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나중에 이 진주가 그 경남 지역의 어떤 도청 소재지가 되다 보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운동은 결국은 뭐냐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중요기관이 있는 곳에서 그 각 지역의 수구가 있는 그런 곳에서 운동이 모아지게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주 지역은 그 뒤에 보면은 농민운동에 여러 가지 일제시대에 아직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만 그 농민운동, 소작인 대회라든가 이런 것 또는 이제 공동경자운동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런 운동들이 진주 지역에서 먼저 선구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다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이상하게. 조선노동총동맹이 1925년에 결성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그것 계기가 된 것도 진주에서 중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 경남 지역의 모든 운동단체의 어떤 연대 틀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결국 조선노동총동맹의 어떤 전국적인 결집 그것에 이제 계기를 마련해준다 한다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평운동 있죠. 백정해방운동 그 진주에서 일어나요. 또 소년운동도 1921년에 소년운동이 처음 그 바라지가 진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경남 도청 소재지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뒤에 아주 운동들이 결국은 뭐냐면 경남 지역에서 발화돼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진주도 그 뒤에 결국 운동이 그 침체될 20년대 후반에 침체가 나가면서 주도권이 이제 부산으로 운동의 주도권은 부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약간 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진주 지역만 가지고 얘기한 꼴이 돼서 좀 그러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자료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좀 이제 너무 일찍 끝낸 것 같죠? 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이제 사회자들은 네, 우리 김준영 교수님 수고하셨는데 일단 박수 좀 한번 쳐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들 우리는 막 고향이가 마산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진주 지역에서 이런 일행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주 지역에 있던 종합 경로들 뭐냐 이걸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물론 나쁜 농민들 문제가 이런 책자들 중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흑산문화 그다음에 문화작품들 거기 보면 어부상 박빙리 터지 거기 보면 어부상들이 실제로 동화를 잡는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양반 이런 집에도 들어 군인들 하고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어부상들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상도라든지 객주라든지 조선을 우기했던 상어 이런 자본주의했던 변전사에서 보면 발전사에서 보면 어부상 어떤 이런 상인 세력이 조금은 계획적이고 조금은 좀 앞서가는 거 같은데 실제로 아까 막 개화파 마찬가지로 어부상 세력도 상당히 했다. 그런 진압에 도골적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아까 민포 전직을 말했습니다. 이 민포 전직의 어부상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그 당시 지주 세력들이 이쪽으로 포섭했을 가능성 안 그러면 폭자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답사를 간다면 물론 세월은 오래 흘렀지만 그 당시 생태라든지 혹시 유적 같은 거 이런 걸 혹시 좀 발견한 적이 좀 있으신지 그건 안 돼요. 유적 흔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상태 누수를 하고 익산문은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 당시 생태라든지 종합 근데 그때 운집했던 터 또는 은신했던
정보를 속도를 잡고 이런 거는 뭐 발견한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기 나중 질문부터 대답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흔적들은 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시에 이게 뭐 결국 시기가 좀 더 멀죠. 좀 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빨치산들의 활동 그 지역에 했던 여러 가지 도점 이런 것들은 좀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그 전에 뭐 그 동학도들이 뭐 숨어 있었던 곳이라든가 이런 또 이제 거기 뭐 이렇게 무슨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 없어져버렸고,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전적비라 해가지고 동학혁명 기념탑이 고승당산에 세워진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고승당산에 보면 거기 이제 성이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언제 세워진 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가면 그냥 성도 아니고 무슨 담벼락 이거 조그만 그 담벼락 흔적이 좀 약간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흩어져가지고 돌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형태만 조금 남아있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성을 그 성 흔적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동학군들이 저항을 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흔적이라고 남아있는 건 없어요. 이제 가서 그냥 어떤 안내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혼자 가가지고 봐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지금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이제 뭐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안내판 또는 안내비라든가 조그만하게 그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다 뭐 그림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혁명 기념탑 하나만 달라는 거 세워진 거 이외에는 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부상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보부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나름대로 우리 역사 발전에 새로운 어떤 상품 경제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상품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데 보부상들이 일정한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은 좀 어떤 역사적 전환기마다 이 보부상들은 좀 뭐냐면 이 권력과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떤 역사적 전환기에 보면 국가 권력과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 권력 편으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름대로 역사 발전의 역사 변화 속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결정적 순간에 보면 결국은 국가 권력 편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버리는 게 그런 게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상인들도 종류가 다양해요. 이 보부상들은 대개 보면 그 전국적으로 조직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직망이. 특히 구한말에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 조직망이. 전국적인 조직. 각 지방별로의 조직. 이들은 뭐냐면 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뭐냐면 농민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당한 여러 가지 이득을 장사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이렇게 하고 일반인들을 여러 가지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군들의 1차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보부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보부상들은 일찍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자기네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장정들 사가지고 나름대로 민포를 자위대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농민군들에 대한 농민군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서서 했다. 그건 뭐 사실 경남 서울 지역 일대로 보면 이 사람 이름을 꺼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의 자손은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려고 했는데 윤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진주 지역 일대에서 중요한 사천 이런 지역에서 중요한 어떤 보부상의 두목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자위대를 조직해가지고 토벌대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뭐냐면 이 동학군들을 공격하고 토벌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국가로부터 벼슬도 받게 돼요. 근데 그분의 기석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양반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네들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뭐 했다. 또 이제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어떤 상업행위를 안전하게 뭐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축원하는, 기념하는 비들이 여기저기에 뭐 산청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사천이라든가 여러 곳에 세워져 있어요. 이 사람께서. 뭐 그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뒤에 그 독립협회가 그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전 박무개혁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하는데 다 알다시피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죠. 근데 보수상단체들이 하나의 보수적인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황국협회를 만들어요. 이게 충돌하죠. 소위 독립협회는 진보 세력, 저쪽은 이제 보수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이분화 되어버리는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그 주도권 당시 뭐냐면 이건 이제 중추원을 만들어가지고 요새 말하자면 의회는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자기네 그 세력들을 선출해가지고 거기에 진출시켜가지고 국가 여러 가지 내정에 대해서 국가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 역할하는, 정부에 대해서 견제 역할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독립협회 쪽에서는 자기네들만 하겠다. 한국협회는 뭐 자기네들 끼워달라 뭐 하면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렬한 충돌이 나니까 고종이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거 한데 어쨌든 보수당 단체들이 이때 보면 저 전환기 속에서 좀 보수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요즘 시간이 남았는데 의의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둘 것은 물론 그 앞에 분들이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전쟁 이건 이제 동학농민전쟁이다, 갑오농민전쟁이다, 동학혁명이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제 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이제 하나 해줄 것은 뭐냐면 이 동학이라는 말이 우리가 동학하면 이 동학은 그 나름대로 뭐 우리 그 구한말 새로운 어떤 종교로서 사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거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죠. 여기는 인내천이라 해서 인간 평등 사상,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이 후천 계획이라 해가지고 혁명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또 뭐냐면 일본이라든가 이 서양 세력에 대한 어떤 서양 세력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걸 포괄하고 있는 우리 민족 종교다. 그리고 이런 동학이 창조돼가지고 이것이 확산됐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근간이 돼가지고 그 당시 혁명이 일어나서 1894년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되게 이제 이게 1960년대 이후 그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동학혁명 그러니까 이 1894년 동학농민전쟁 하면은 뭐 모든 그 그림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모든 우리가 다 지켜지겠는데 그게 이제 일부 학자들 중심에서 그게 아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사회가 변하면서 이 민중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전개되고 있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1860년 진주농민항쟁이다. 여기 있습니다. 1862년에 그 진주농민항쟁을 기초로 해서 여기저기서 농민항쟁이라 이건 뭐냐면 결국은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속에서 좀 더 새로운 사회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발화점이 중요한 게 하나의 발화점이 되는 거고 물론 이건 고글 차원에서 끝나버리긴 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점점 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로 결집돼서 다시 전국적인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894년의 농민전쟁이다. 그래서 이건 여기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사실은 이 흐름이 끊임없이 계속 역사 발전에서 새로운 어떤 역사 발전에서 이게 움직여왔다. 이제 전개돼 왔다. 이런 차원에서 요 1894년에 농민전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학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그냥 갑오농민전쟁 또는 1894년 농민전쟁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깊숙이 이제 관여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건 사실이다. 물론 기본 흐름은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래로 계속 여러 가지 민중 세력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를 위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변혁 운동이 계속 전개돼 왔었던 게 사실이다.
이 흐름 속에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종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경남 지역이 그런 어떤 운동의 중요한 어떤 시발지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1860년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 근대화 운동이죠. 사회 변혁 운동이죠. 근대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동학농민 전쟁은 외세의 침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맞서는 민족운동, 그러니까 자주화 운동, 우리의 어떤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주권 수호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겹쳐진다. 근대화 운동뿐만 아니고. 이게 동학농민 전쟁의 중요한 그 부분이겠는데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전혀 안 일어났던 게 아니라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여기 같이 일일을 담당했다. 호남 지역만 한 게 아니고 경상도 지역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선 알아야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뭐 그다음에 아까 진주 얘기는 제가 아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선 나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 요새 이제 보면 동학 혁명재단이라는 여러 곳에서 그때 이 동학농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그 자손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사실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걸 좀 밝혀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게도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좀 모아가지고 이걸 하나 좀 만들어놔야 됩니다. 뭐 좀 신빙성이 있든 없든 일단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더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자료들 새로운 자료들 발견되면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더 종합해서 좀 더 생생한 이 지역에서 활동 동학군 봉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전개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게끔 자료가 좀 모아져야 되겠다. 그게 이제 좀 문제되겠고요. 지금 이제 경상도 지역이 동학군 봉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빠져 있었다.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교과서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이제 경상도 지역도 이제 동학군 봉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와서 많이 이제 연구적인 추적되니까.